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노숙자 혹시 당신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3년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노숙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취조실, 탁한 공기가 방 안에 가라앉아 있었어.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차가운 빛을 쏟아냈지. 철제 테이블 너머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 그림자에 가려진 얼굴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어. 그 앞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는 남자가 있었어. 유상철, 한때 재벌가 부럽지 않다던 중견기업의 대표였던 남자였어.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 경련처럼 떨리는 어깨가 그의 추락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 살려줘. 제발 한 번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목소리는 갈라지고 손은 연신 비벼졌어. 평생 누군가에게 무릎 꿇어본 적 없던 사람처럼 보였지. 불과 얼마 전까지 언론 카메라 앞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은 흔적도 없었어. 구겨진 옷,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바닥을 향한 핏발 선눈. 정장 차림의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봤어. 이내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스쳐 지나갔지. 승리라 부르기엔 너무 차갑고 복수라 부르기엔 너무 담담한 그런 표정이었어. 유상철의 절규는 취조실 벽을 타고 산산이 부서졌어.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지. 며칠 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서울역 앞. 해진 박스 위에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지만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어. 강민준. 빈 컵 하나를 앞에 두고 앉은 그의 가방 안에는 바랜 수첩과 펜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 그는 투명 인간처럼 그 자리에서 번잡한 도시의 흐름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어. 시선은 저 멀리 빌딩 숲꼭대기를 향하고 있었지. 그가 그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상이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 강민주는 그 투명함을 무기로 삼았다. 3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 서울역 노숙자 쉼터의 차가운 바닥은 이제 그에게 익숙한 자리였어. 달코해진 점퍼 위로 신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늘 한결같았지. 한때 중견기업 재무팀장이었던 강민준. 그는 이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늘 속에서 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어. 점심시간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 그의 차례가 왔어. 쭈뼛거리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식판을 내밀었지. 자원봉사자의 손이 덜컥 밥과 국, 김치 몇 조각을 얹어줬어. 따뜻하다기보다는 그저 뜨거운 밥알 위로 하얀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어. 매일 반복되는 의식 같은 순간이었지. 자리를 찾아 앉은 그는 젓가락을 들었어. 맛을 음미하는 것도 허겁지겁 먹는 것도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한 행위처럼 보였어. 식사 중에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 밥을 반쯤 비웠을 때 주머니에서 바랜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지.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숫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어. 마치 지난 3년의 모든 날이 그 안에 응축된 것처럼 말이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저 사람 또 저러네. 뭔 정신으로 사는지. 쯔쯔. 멸시 섞인 시선들이 그의 등 뒤로 쏟아졌지만 강민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 마치 그 시선들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3년 전 그는 유상철 대표의 횡령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횡령범으로 몰렸어. 아내는 떠났고 재취업은 막혔어. 법은 그를 외면했지. 잘 나가던 재무팀장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그의 삶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립된 섬이 되었어. 차가운 바람이 쉼터 안까지 불어왔지만 그의 손은 수첩을 굳게 쥐고 있었어. 그리고는 펜을 들어
방금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옷차림과 오가는 대화 속 단서들을 몇 개의 숫자로 바꿔 적었지. 아무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어. 투명인간 취급받는 그 남자는 사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고 있었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한 땀 한 땀 엮어가듯. 내일 그는 또다시 이 자리에 앉아 무엇을 기록하게 될까? 살기 위해 버텨온 시간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은 쉽게 외면할 수 없는 무게였어. 쉼터의 공기는 바깥 한파만큼이나 서늘했지. 퀴퀴한 냄새와 낮은 기침 소리가 습관처럼 섞여 있었고, 구석의 낡은 난방기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은 형식적인 손길 같았어. 강민주는 늘 앉던 구석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는 중이었어. 그때였어. 쉼터 한쪽 간이 침대에서 이복순 할머니가 몸을 휘청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털썩 쓰러졌어.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쉼터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지. 주변의 몇몇 노인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곧 시선을 거뒀어. 그들의 얼굴에는 무관심이 아니라 반응할 힘조차 남지 않은 지침이 새겨져 있었어. 강민준의 손이 펜 위에서 멈췄어.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시선은 이미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지. 쓰러진 할머니는 미동도 없었어. 희끗한 머리카락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고 앙상한 몸을 겨우 감싼 누빔 조끼가 가쁘게 오르내리는 것 같았어. 쉼터 직원이 달려왔지만 역부족이었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 이내 직원은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들었어. 네, 또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그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어. 강민주는 조용히 할머니를 살폈어. 닳아버린 운동화, 옷깃에 묻은 희미한 국물 자국, 굳게 담은 입술. 그 오랜 시간을 살아낸 몸이 차가운 바닥에 그렇게 누워 있는 거야. 다른 이들은 웅성거리다 이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 강민주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의 시선은 할머니에게 머물러 있었어. 할머니가 아주 잠시 흐릿한 눈을 떴어. 그 희미한 시선이 강민준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더라. 그 짧은 순간 그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기분이었어.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메마른 손끝에 딱딱한 지폐의 뭉치가 만져졌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잊었어. 겉으로 드러난 위선과 그림자 속의 진심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곳이었지. 햇살이 쉼터 마당을 비추던 오후, 번듯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 유상철 대표 회사 임원들이었어.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그들은 마치 준비된 대본이라도 읽는 듯 빙그레 웃는 거야. 할머님,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저희 유상철 대표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최전방의 선 임원이 이복순 할머니 앞에 무릎 꿇는 신용을 하더라. 할머니의 손을 잡고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는 그 눈은 카메라 렌즈를 쫓고 있었어. 바로 옆에 다른 임원은 할머니의 이불을 정리하는 척하다가 카메라가 돌아서자마자 손을 털고 일어섰지. 그들의 친절은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겉돌았어. 강민주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봤어. 그의 손에는 방금 데워온 국밥 그릇이 들려 있었지. 임원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쉼터 가장자리, 그늘이 드리워진 곳으로 조용히 움직였어. 할머니가 임원들의 가식적인 미소에 굳은 얼굴로 응대하는 사이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할머니, 식사하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 임원들의 요란한 언변 속에서 그 말은 속삭임처럼 들렸지. 할머니는 강민준을 돌아봤어. 굳어있던 얼굴에 순간 미세한 변화가 스쳤고 말없이 국밥 그릇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 임원들이 할머니에게 명함을 건네며 뿌듯한 표정을 짓는 그 순간 강민준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할머니의 흐트러진 짐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어. 낡은 보자기를 펼쳐 작은 짐들을 조심스럽게 감싸는데 할머니 지갑 틈새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이더라.
그걸 본 한 임원이 혀를 쯔 차는 소리를 냈어. 저런 미련한 짓을 왜 해? 하는 듯한 비웃음이었지. 강민준은 듣지 못한 척 묵묵히 짐을 정리했어. 할머니는 강민준의 손길을 바라봤어. 국밥 그릇을 든 그녀의 눈은 임원들 등 뒤 현수막을 향해 있었어. 유상철 대표이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사회공헌 현수막이었지. 할머니는 그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갑자기 눈빛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 쥐고 있던 지갑이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바스락거렸어. 강민주는 그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 묵묵히 짐 정리를 마치고 할머니 옆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지. 그날 쉼터 마당의 햇살 아래에는 이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 하나는 화려한 위선의 그림자, 다른 하나는 침묵하는 진심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노의 그림자. 할머니는 국밥을 뜨다 말고 강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어. 깊게 새겨진 눈과 주름 사이에 그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결심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 가장 낮은 곳에서 그는 가장 깊은 온기를 나누고 있었어. 쉼터의 공기는 며칠째 무거웠어. 이복순 할머니는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 미숫가루 한 잔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흙빛이 된 얼굴은 숨 쉴 때마다 가쁘게 오르내렸어. 주변의 시선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 얇은 이불만 움켜쥐고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었지. 강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 쉼터 구서 달아빠진 가방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봉투가 떠올랐어. 언제 써야 할지 몰라 아껴둔 돈이었지. 그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새벽녘 쉼터가 잠든 사이 그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어.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지폐가 수십 장. 3년간 조각조각 모은 전부였지. 그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어. 그럼에도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쉼터 관리인은 익명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 이복순 할머니 병원비에 써주세요. 짧은 쪽지가 전부였지. 누구의 손때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랐어. 며칠 뒤 할머니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희미한 웃음도 번졌어. 강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선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밤이 되면 쉼터 구석 불이 꺼진 공간에서 아이들 몇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는 그림자처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줬지.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이 물어도 그는 늘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 라고만 답했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항상 조심했어. 하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그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지곤 했지.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잠 못 이루고 쉼터 마루에 앉아 있었어. 불 꺼진 구석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강민준의 모습이 보였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가는 목소리,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의 모습.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봤어. 그저 웅크리고 앉아있던 노숙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단단함을 발견했어.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어.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결심이 서서히 그 안에 스며들고 있었어. 그가 버렸다고 믿었던 과거는 여전히 현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 잊힌 줄 알았던 악의 씨앗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지. 강민주는 늘 그랬듯 회사 주변을 맴돌았어. 멀리서 빌딩 창문들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지. 해진 점퍼 소매가 너덜거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 이 회사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아니었어. 그저 벗겨내야 할 끈적한 허물 같은 것이었지. 유상철 대표는 여전히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어. 매달 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매출의 일부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지. 금액은 줄었지만 수법은 더 정교해졌어. 3개월마다 교체되는 격리 직원들은 전체 그림을 알지 못했어.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고 새로운 얼굴로 교체될 뿐이었지. 강민주는
지난 3년간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어. 숫자의 움직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까. 최근 입사한 30대 재무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장부 이상을 질문했다는 소문이 돌았어. 며칠 뒤 그 직원은 지하 창고 물류 업무로 발령이 났어. 무의미한 야근 지시를 받으며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박받고 있더라. 3년 전 강민준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유상철은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따뜻한 기업인 이미지를 월 1회 이상 언론에 노출시키고 있었어. 장학금 수여 시 무료급식 봉사, 카메라 앞에서만 빛나는 선행들. 그 바로 당일 오후 하청업체 대금은 이유 없이 60일 지연 지급되고 있었지. 쉼터 후원 현수막에 그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었어. 강민주는 매일 밤 그 현수막 아래에서 잠을 청했지. 그 이름은 그에게 이중의 의미를 가졌어. 조롱이자 언젠가 반드시 터뜨려야 할 폭탄의 뇌관이었으니까. 내부 감사가 예정되자 유상철은 IT팀의 지시에 5년치 메일 서버 일부를 삭제하도록 했어. 증거를 지우는 속도는 빨랐지. 그때였어. 유상철의 비서가 IT팀으로 향하다 복도에서 서류 몇 장을 떨어뜨렸어. 메일 서버 삭제 지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문서였어. 비서는 급히 주워들었지만 한 장이 바닥에 남았어. 마침 복도를 청소하던 중년의 청소부가 스쳐 지나가며 그 문서를 봤어. 그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움직이다가 비서가 사라지자 조용히 몸을 숙여 문서를 집어들었어. 손에 든 걸레 아래에 그 문서를 감추더니 퇴근 후 쉼터에 기부된 낡은 책들 사이에 조용히 끼워 넣었어. 겉으로는 그저 책 한 권일 뿐이었어. 유상철이 증거를 지우는 속도보다 강민준이 모으는 속도가 더 빨랐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지. 이제 남은 건 그 조각들을 한데 모아 터뜨릴 때뿐이었어.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움직이게 될까? 그 순간 3년간 억눌렸던 칼날 같은 눈빛이 되살아났어. 분노는 감정의 폭발이 아닌 복수를 위한 차가운 결의로 굳어가고 있었지. 쉼터 공용 공간 바렌 TV에서는 시상식이 한창이었어. 희미한 불빛 아래 깡마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빈속을 달래고 있었지. 강민주는 벽에 기대어 묵묵히 그들을 바라봤어. 화면을 향한 눈이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어. 그릿한 화면 속에서 유상철 대표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 사회공헌 대상이라는 자막이 그의 이름 옆에서 번쩍였지. 유상철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 저는 항상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기업인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완벽하게 조율된 연극의 대사 같았어. 강민준의 머릿속에 지난 3년간 모은 자료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이상을 발견한 직원을 한직으로 몰던 모습, 하청업체 대금을 늦추던 비열한 행동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었어. 강민준의 속은 싸늘하게 식어갔어. 옆에 앉아있던 이복순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 저런 사람이 상을 받네. 깊은 한숨이 담긴 목소리였어. 유상철의 웃음과 할머니의 한숨이 묘하게 겹쳐졌어.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쉼터 밖으로 향했지.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의 얼굴은 열기로 가득했어. 지난 3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정이 심장을 때렸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 치밀한 복수를 위한 차가운 결이었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자 강민주는 배낭을 열었어. 달아빠진 노트북과 USB 3개가 들어있었지. 그는 마지막 남은 파일 하나를 조용히 저장했어. 지난 3년간 쌓아온 모든 진실이 그 작은 USB 안에 응축되는 순간이었어.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
강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 화면에는 박도연 검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 오래도록 망설였던 손가락이 이제는 주저없이 발신 버튼을 눌렀어.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어. 이 전화 한 통이 걸려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갈 테지. 그의 비열한 웃음 아래 강민주는 차가운 분노를 삼켜야 했어. 인내의 끝자락에서 그는 모멸감을 연료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지. 쉼터 마당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어. 카메라를 든 방송팀이 차량 몇 대에서 내렸지.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 유상철이었어. 그는 말끔한 정장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 쉼터 사람들은 굳은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어. 유상철에게는 연례 행사, 쉼터 사람들에게는 그저 귀찮은 시간이었지. 강민주는 낡은 벤치 한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은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 여러분, 제가 이 쉼터를 지원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유상철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어. 저희 회사는 항상 소외된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말들이 쏟아졌어. 관리인이 감사패를 건네자 유상철은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어. 그러다 그의 시선이 벤치에 앉은 강민준에게 머물렀어. 그런데 말야, 내가 매번 이렇게 도와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더라고.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 카메라를 자신의 뒤로 돌려 쉼터 전경을 비추게 하더니 다시 강민준을 향해 몸을 틀었지. 저기 봐봐. 저렇게 젊은 사람이 말이야. 아직 한창 일할 나이 아니겠어? 쯧. 이래서 노숙자들은 안 돼. 게을러서 저런 꼴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 강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 턱 근육만이 순간적으로 실룩거렸지. 아니, 부모님은 뭐 하는 거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저런 데서 빌어먹고 사는 신세가 되는 거냐고. 참나, 답답해서 정말. 유상철은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 안에 두툼한 돈뭉치가 들어있었어. 그걸 강민준의 얼굴 앞에 대고 흔들었지. 자, 강민준 씨 맞지? 이거 가지고 당장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보기엔 그냥 게으른 거야. 남이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싶어 하는 거지, 안 그래? 봉투를 강민준의 무릎 위에 던지듯 내려놓자 돈다발이 바닥에 흩어졌어. 쉼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 강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눈에 핏발이 서 있었지만 감정은 읽히지 않는 차가운 빛을 띠었어. 바닥에 흩어진 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 주먹을 꽉 쥐었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지. 강민준 씨, 저 돈이라도 주워야지. 노숙자는 돈이라면 환장하잖아? 왜 가만히 있어? 유상철은 카메라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눈동자를 굴려 유상철의 얼굴을 훑었을 뿐이지. 그 비열한 표정, 조롱 섞인 말들 하나하나를 사진처럼 새겨넣고 있었어. 굴욕을 삼키는 대신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거야. 카메라는 유상철의 만족스러운 얼굴을 담고 있었어. 강민주는 벤치에 홀로 남았어. 주먹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바닥에 돈다발은 그대로였지. 멀찍이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 낡은 외투를 걸친 이복순 할머니였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 깊은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긴 눈빛이었어. 강민준의 시선이 유상철이 사라진 방향을 향했어. 입술이 굳게 다물렸어. 차가운 바닥 위 흩어진 돈다발이 지워지지 않을 굴욕처럼 반짝이고 있었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강민주는 한 줄기 빛을 찾으려 했어. 벼랑 끝에 선 그에게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지. 쉼터 안은 며칠째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했어.
유상철 대표가 쉼터 부지를 매입해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얘기였지. 처음엔 설마 했지만 쉼터 입구에 나붙은 공고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님을 보여줬어. 곧 철거가 시작되니 지정 기간 안에 쉼터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어. 강민주는 그 공고문을 읽으며 입술을 짓씹었어. 아이고, 이제 우린 어디로 가란 말이야.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는 할머니, 허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 한숨과 탄식이 쉼터를 가득 채웠지. 강민주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이 상황을 지켜봤어. 3년 동안 쌓아 올린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당장 이들의 거처를 지켜줄 법적 효력은 없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어.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그때 이복순 할머니가 강민준 옆에 조용히 앉았어. 괜찮아요.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어. 하지만 눈은 여전히 갈 곳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지. 내 아들도 말이야. 저런 사람 때문에 죽었어. 할머니의 나직한 말에 강민준의 시선이 닿았어.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어. 텅 빈 시선으로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지. 유상철이 하청업체 일 맡길 때였어. 우리 아들이 그 밑에서 일했는데 이유 없이 잘렸어. 부당하다고 따졌다가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역으로 고소까지 당했지. 그러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았어.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가 강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어. 유상철의 악행이 비자금 횡령이나 직원 해고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 부당해고, 역고소, 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된 죽음. 할머니의 아들 이야기는 강민준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 강민준은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봤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가 찾던 결정적인 실마리였어. 그의 복수를 완성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지. 어둠이 내린 쉼터 밖,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된 검은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쉼터를 주시하고 있었어. 박도연 검사였어. 강민준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지만 이내 멈췄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 이제 됐어. 낮고 단호한 혼잣말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 이제 더는 숨을 이유가 없었어. 오랜 침묵은 새로운 연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지. 쉼터의 밤은 깊었고 싸늘한 공기가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어. 강민주는 이복순 할머니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 희미한 전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 할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고 강민주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정적이었지. 강민주는 천천히 배낭 지퍼를 열었어. 스르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와 USB 3개였어. 할머니의 시선이 그 물건들로 향했지만 얼굴에는 놀라움이 없었어.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그저 고요했어.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민주는 서류 한 장을 할머니 앞에 밀어놓았어. 표지에는 유성기업 비자금 운용 현황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어. 저는 강민준입니다. 3년 전 유성기업 재무팀장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깊이가 있었어. 이건 유상철 대표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모은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강민주는 서류 뭉치맨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 쉼터 기증 책 사이에서 발견한 것이었어. 메일 서버 삭제 지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바로 그 문서였지.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니 다시 굳건해졌어.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 강민준의 손을 덮었어.
말 안 해도 돼요. 다 알아. 내가 이 쉼터에서 보낸 세월이 얼만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 진작에 눈치챘어. 강민준의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지는 듯 했지만 그는 애써 시선을 돌렸어. 그럼 제 계획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다 알았으면 내가 이러고 있었겠어. 그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 그 표정이, 그 눈빛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다 깊은 숨을 내쉬었어. 내 아들 결국 세상을 떠났어. 젊은 나이에 자식을 잃은 어미 심정 누가 알겠어. 강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 할머니가 쉼터에 오게 된 배경, 그 아픔의 뿌리에 유상철이 있다는 것. 그가 할머니를 도왔던 이유 중 하나였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법정의 증인으로 나설게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쇠보다 단단하게 울렸어. 강민주는 고개를 들었어.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온 싸움에 든든한 연대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어.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 할머니의 눈을 한번 확인했어.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 강민주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 몇 번의 신호음이 정막을 깨고 울렸어. 이윽고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강 팀장,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그 순간 쉼터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어. 그의 등장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천둥 같았어. 잊힌 줄 알았던 그림자가 이제는 심판의 빛이 되어 돌아왔지. 유상철은 들뜬 얼굴로 이사회 안건을 설명하고 있었어. 매년 있는 의례적인 보고였지만 올해는 특히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듯했어. 이사회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기대감이 공존했어. 탁자 위에는 물병과 빈 잔들만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고 펜 끄트머리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가끔 정막을 깼어. 이사회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 그때였어. 굳게 닫혔던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어. 최고급 맞춤 정장이 그의 몸에 완벽하게 감겨 있었지. 가지런히 빗어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실내의 공기를 단숨에 압도했어.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정확히 유상철 앞까지 이어졌지. 이사회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 유상철의 얼굴에 불쾌감이 역력했어. 손가락이 탁자를 강하게 두드렸어. 당신 누구요?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경비는 뭐 하는 거야?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 당장 달려들어 역사를 잡을 기세였지. 이사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 침입자의 표정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 그는 들고 있던 짙은 남색 서류 봉투를 유상철 앞 탁자에 조용히 올려놓았어. 봉투가 탁자에 닿는 소리는 마치 심장을 직접 때리는 것처럼 둔탁하게 울렸어. 3년 전 이 회사에서 해고된 재무팀장입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 3년 전에 강민준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 텅 비어있는 듯한 눈동자가 유상철을 똑바로 응시했지.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 한 문장이 이사회실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 유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지.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강민준을 쳐다봤어. 들고 있던 펜이 힘없이 탁자 위로 떨어졌어. 딸깍하는 소리가 모든 침묵을 깨는 듯했어. 바로 그때였어. 저 멀리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더니 순식간에 건물 앞으로 다가왔어. 이윽고 이사회실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정복을 입은 6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섰어. 그들의 뒤를 따라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 차가운 눈빛으로 이사회실을 한번 훑더니 곧장 유상철에게 시선을 고정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박도연입니다.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이사회실을 가득 채웠어. 수사관들은 재빠르게 모든 퇴로를 차단했지.
박도연은 유상철 앞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 안에는 수사 착수 통보문과 빼곡한 비자금 계좌 내역서가 담겨 있었어. 수십 개의 계좌 번호와 금액이 적힌 종이가 유상철의 눈앞에 펼쳐졌어. 그의 비자금 전모였지. 유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어. 입이 반쯤 벌어졌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어. 온몸을 떨며 뒤로 주춤거렸어.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나? 박도연은 유상철을 싸늘하게 응시하다 강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어.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 박도연의 눈가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스쳤어. 강민준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침묵의 신호였어. 유상철은 강민준과 박도연을 번갈아 보며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어. 그의 눈앞에는 이제 지옥만이 펼쳐져 있었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진실을 마주했어. 정의의 칼날은 오만했던 제왕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지. 유상철은 여전히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어. 이사회실의 고요함 속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어. 박도연 검사의 목소리에는 추호의 감정도 없었어. 단단하게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웠지. 유 대표님,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이사회는 이미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법적 조치도 즉시 들어갑니다. 유상철은 고개를 들고 박도연을 노려봤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동자였어. 증거가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울려 퍼졌어. 마지막 발악 같았지. 강민주는 그런 유상철을 담담하게 바라봤어. 어떤 동요도 없는 얼굴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 USB가 3개입니다. 하나는 검찰에, 하나는 언론에, 하나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복 차림의 수사관들이 망설임 없이 유상철에게 다가갔어. 차가운 금속음이 울리며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 유상철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어. 시선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어. 온몸의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듯 했어. 며칠 뒤 법정은 이사회실과는 또 다른 싸늘함으로 가득했어. 증인석에는 이복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 투박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 유상철 사장이 우리 아들 회사 하청대금도 떼어먹고 결국 부도 내버렸어. 그 충격에 우리 아들은 밤새 잠도 못 자고 일하다가 과로사로 운전 중에 사고가 났어. 그게 진실이야. 내 아들은 결코 실수로 죽은 게 아니야. 슬픔 대신 단단한 진실이 담긴 목소리였어. 눈가에는 눈물이 없었어. 이미 수없이 울어 삼킨 세월의 흔적이었지.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 유상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증인석을 올려다보지 못했어.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지. 이어 증인석에 오른 건 비자금 은닉을 폭로하려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던 직원의 유족이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유상철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담담하게 토해냈어.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침묵이 공간을 채웠지. 유상철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시간이 흘러 유상철은 언론 앞에서 공개 사과문을 낭독해야 했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어.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억울함이, 반성보다 체념이 더 진하게 배어 있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반성하겠습니다. 눈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 진심이 아니었어. 법적 처벌과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몸부림이었지. 강민주는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사과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어. 그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진실이었으니까.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 깊은 밤이었지만 도심의 불빛은 밝았어. 수많은 삶이 여전히 고통받고 혹은 또 다른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을 거야.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방을 나섰어. 그의 등이 한층 더 단단해 보였어. 긴 밤이 지나고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어.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진실이 가져다 준 온기가 그의 삶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지. 유상철 대표의 비리 폭로 사건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어. 언론은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고 그 중심에는 3년간 노숙자로 위장해 진실을 파헤친 강민준의 이야기가 있었어. 사람들은 그를 현실판 영웅이라 불렀고 그의 이름 앞에 더 이상 횡령범이라는 오명이 붙지 않았어. 낡은 잠바 대신 깔끔한 재킷을 걸친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어. 노숙자 쉼터는 재개발 대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었어. 유상철의 비리가 알려진 후 오히려 쉼터의 후원 문의가 빗발쳤어. 칙칙했던 벽은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바뀌었고 낡은 마루는 깨끗하게 닦여 반짝였어. 쉼터 입구에는 이곳은 희망을 나누는 곳입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렸어. 강민주는 직접 리모델링 작업에 참여했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페인트 붓을 들고 벽을 칠하면서 굳은 살이 박힌 손에 보람 가득한 미소가 번졌어. 어느 날 오후 박도연 검사가 쉼터를 찾아왔어. 한쪽에 조용히 서서 작업하는 강민준을 지켜보다가 강민준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발견하자 가볍게 끄덕였어. 말없이 건네는 눈빛 속에 깊은 신뢰와 축하가 담겨 있었지. 이제 시작이야, 민준아. 박도연 검사가 나직하게 말했어. 알고 있습니다. 강민준은 짧게 하지만 단단하게 답했어. 그날 저녁 새롭게 단장한 쉼터 식당에서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눴어. 윤기 흐르는 밥과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 정갈한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지. 이복순 할머니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얼굴로 맞은편에 앉은 강민준을 바라봤어. 할머니의 손이 강민준의 손 위로 포개어졌어. 그녀는 가만히 그의 손을 잡은 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 강민준은 그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고였어. 이제 됐어.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어.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인내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 강민준은 쉼터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어.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명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강민준이었지. 쉼터 문 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 그 햇살 아래 강민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 그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길이 펼쳐져 있었어. 3년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자신만의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때 촉망받던 재무팀장이었어.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 강민준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이 아닌 진실을 쫓았고 복수 대신 증거를 모았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결국 이 한 문장이었어. 세상이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 그 투명함을 무기로 써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눈은 감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완성된다는 것. 그는 온몸으로 그 진리를 증명해 보였어. 착한 끝은 반드시 온다고 믿어. 때로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하지만 결국 진실은 제자리를 찾아가거든.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언젠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돼.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으로 다시 찾아올게.